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다방입니다. 오다방, 격조 높은 팟캐스트, 나날이 그 격조를 더해가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기다리신 서혜성 작가님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오후를 폭격하는 폭격 하는 청취자의 오다방, 청취자의 마음을 폭격하는 오다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완전 폭격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 전쟁사 혹은 세계 전쟁사에서 누락돼 있거나 혹은 게을러서 기록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랬던 인식이 모자랐거나 하여튼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얘기하면 뭐 베트남전에서 폭탄을 많이 쐈다, 한국전에서 폭탄을 많이 쐈다. 그렇죠. 2차 대전 때도 뭐 이런 얘기 맨날 많이 듣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남의 기록을 주로 봤는데 한국인의 중심으로 기록한 뭐라고 할까요? 한국 현대사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종이 위에서 정밀 폭격한 학자.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김태우 선생님. 네, 김태우 선생님, 서울대 김태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혜성 선생님이 한 인간이 동시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일까요? 담배 만갑을 피고 책 만 권을 읽는 건데요. 담배 만갑은 대충 뭐 건강과 돈만 뒷받침되면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많은 책을 읽으신 분이 이렇게 평해 주시니 옆에서 듣는 저도 아주 반갑습니다. 책을 읽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폭격이라는 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창비에서요 폭격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우 선생님이 지으셨고 두툼한 연구서인데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것들이 계속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1950년 7월 7일 정확하게 말하면 영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시선을 훈련시킨 거죠. 그래서 아주 폭격이 정당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시각 훈련을 계속 해왔고요. 그런 시각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그 폭격하는 사람처럼 착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대부분은 그 아래에 있는 폭격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영화가 길들여놓은 영상 때문에 이제 그런 이론 기록을 읽으면서 제가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도 그렇게 떠올리면서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런 김태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은 6월 25일이. 근데 주로 왜 말을 안 하는 저희를 섭외해 오셨습니다. 아니야, 하실 겁니다. 뭐 질문을 해야 말을 하죠. 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게임점도 안 줘놓고는. 대략 몇 년이나 이렇게 폭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제가 대학원에 입학한 것은 2000년 경이었고요. 2000년 경에 그 문제의식 자체는 학문적인 문제의식 자체는 그때부터 조금씩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우연히 접한 그 나토군의 발칸반도 폭격에 대한 아주 얇은 책이 있었는데 그 서구학계 그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들, 뉴레프트 리뷰나 이런 곳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그 발칸반도 폭격에 대해서 써는 작은 책을 봤었는데 당시 세르비아의 뭐 인종주의적인 학살이나 이런 건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 반대편에 어떤 나토의 폭격 같은 것을 이렇게 서구학자들이 아주 세게 비판을 하고 있구나 조금 놀랬었고요. 그때 스텔스기도 동원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궁금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제 고향은 강릉인데요. 강릉 비행장이 있죠. 네네, 강릉에 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할머니 지금도 100세가 넘으시고 생전에 계세요. 네, 살아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에게 어린 마음에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한국 전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배우게 됐고 그래서 나이를 따져 보니까 할머니는 분명히 그 전쟁을 몸으로 겪었을 텐데 할머니 전쟁 때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 뭐냐라고 저희 친할머니에게 물어봤었는데 친할머니가 그때 강릉에 사셨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뭐 북한군의 괴뢰군, 우리 때 용어로는 괴뢰군, 만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어요. 뭐 당연히 저희 초등학교에서도 뭐 아주 반공주의적인 교육을 할 때니까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미군 폭격이 가장 무서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골집이었는데 그 앞집, 뒷집 모두 다 폭격으로 불타 없어졌다.
근데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뭐였냐면은 그 집에 예전에 이제 밥을 해 먹기 위해서는 이 부엌, 부엌에 이렇게 부뚜막에 네네. 불을 피워서 굴뚝에 이렇게 연기가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호탄처럼. 네네.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은 폭격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연기가 안 나게 그 밥을 해 먹이고 식구들을 먹이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죠. 주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그때 사용하는 나무가 자작나무. 네, 뭐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름이 의성어거든요. 네네. 탈 때 자작자작 탄다고 그래서요. 네. 그래서 뭐 할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그런 미군 폭격이 가장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할머니가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나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 뭐 요즘 말로 하면 종북적 발언을 하죠. 의문을 갖고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를 보기 시작한 건 한 2005년부터였는데 2005년에 미국에 있는 그 문서기록 보관소 내셔널 아카이브에 가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걸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가면 그렇게 자료가 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 자료를 보는데 익숙해지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아니 이 공군 자료는 한 달이 훨씬 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종이 창고가 있고요. 거기에 미로처럼 되어 있는 그 자료 사이를 이제 헤매고 다니는 나가 우연히 하나를 마치 우연인 양 사실은 우연은 없죠. 그렇게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청년이었을 김태우를 생각하면서 이 말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우연히 발견한 보고서 중에 그 폭격 준거에 대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폭격을 한다. 그 준거는 미국의 민간인 학자들이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민간인 대학 교수들이 하버드 대학이나 뭐 조지 워싱턴 이런 명문 대학교 교수들이 1950년에 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전쟁 상황을 이렇게 분석하는 보고서를 많이 썼었는데 그 보고서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종사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쓴 거죠. 거기에서 준거들을 딱 이렇게 몇 가지를 나열을 하면서 그 중에 이렇게 그 소위 뭐라고 하나요? 그 조금 강조체, 좀 진한 글씨로 했는데 굴뚝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악수 한번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50년 만에 할머니의 말씀이 문서로 실제로 입증된. 영어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워낙 오래전에 아무튼 그 침리로부터 나오는 그렇겠죠. 뭐 스모크나 침리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연기가 폭격의 준거가 된다라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러분 해석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밥을 해먹는다는 건 사람이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말은 폭격이 민간인을 주로 대상을 했다라는 걸 사실상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산 위에서 가령 유격대나 혹은 폐잔병들이 밥을 해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되게 연기를 피워서 굴뚝으로 연기가 나가는 곳은 되게 한국의 민간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을 폭격의 준거점을 삼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놓고 미군이 민간인이 생활하는 지역, 민간인을 향해서 폭격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그런 근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한 이제 중요한 근거 이제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소감이 어떠셨어요? 할머니의 그 말씀을 문서로 확인해서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게 이제 학자로서 느끼는 일종의 희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 미묘한 느낌이 다가옵니다. 그렇겠죠.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정말 문서로서 입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냥 한 명의 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기쁘죠.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기쁜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담배를 찾게 되고 말하자면은 당시에 무차별적인 어떤 공격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무수히 많이 했었습니다.
할머니가 떠오르셨겠네요, 먼저요. 네. 할머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전에는 할머니한테 그냥 좀 그냥 들었던 얘기였는데 네. 문서를 확인하는 순간 할머니가 그 폭탄을 피해 다녔을 그 네. 낮과 밤들의 그 시간들이 네. 그들을 겹쳐 왔겠군요. 자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료를 처음 접할 때부터 그런 충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복잡미묘한 감정들이 있었는데요. 2005년 겨울에 이제 그냥 막연하게 과연 그런 어떤 그 폭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때 그 제 문제의식 자체가 한국전쟁 시기에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이 굉장히 심했다는데 그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남아 있을까? 혹시라도 남아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기대, 호기심 이런 거를 갖고 이제 미국으로 갔던 것인데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제가 이제 어떤 특정 문서 공군과 관련된 특정 문서군을 그냥 찝어서 그냥 무작위적으로 이제 거기 가면은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카트에다가 그 실어주죠. 당대 문서를 그 복사본도 아닌 진짜 그 진본을 이렇게 내줍니다. 네네. 그러면 그 이렇게 작은 박스들에 다시 그 문서들이 들어 있는데 그 제가 여러 번 첫 번째 박스에서부터 그런 왜 나오기 시작하는 민간 지역 폭격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과연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기나 할 수 있을까? 뭐 한 장이라도 뭐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찾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품고 갔었는데 오히려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에서 이 많은 자료들을 가운데서 어떻게 질서를 만들고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 또 학자니까 그걸 이렇게 뭐 학술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걸 설명해 낼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새로운 과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열어봤던 그 박스군에서부터 받았던 그 충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가 받았던 그 박스군은 임무 보고서라고 하는 박스예요. 임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제 모든 조종사들이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한 지역에서는 주로 그 전폭기라고 하는 뭐 조종사 한 사람이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 전투기가 폭격을 전쟁 초기에는 주로 했었는데요. 그 임무 구역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매일매일 일기처럼 업무 일지 같은 거 업무 일지처럼 비행을 하면서 뭘 받고 뭐를 공격했고 뭐 몇 시에 돌아왔고 이런 걸 다 시콜콜하게 다 적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공군에서도 상부 쪽에서는 일종의 그 자료를 세니타이즈 한다. 그러니까 이 소독한다라고 해서 민간 지역을 폭격했다 하더라도 뭐 적의 막사를 폭격했다거나 민간인을 공격했다 하더라도 적 병력을 공격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무조건 문서를 표현하게 했었는데 이 조종사들의 임무 보고서까지는 그게 그런 어떤 조작 불능이죠. 그거가 미치지 않았다. 완전 원자료니까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그 임무 보고서에서는 그냥 거기서는 주로 people in white라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당시에 여름이었고 한국 민간인들은 대부분 삼배 옷을 입고 하얀 삼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군리 사건의 그 실제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이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나 혹은 다큐멘터리를 보셨던.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설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을 그냥 아주 태연하게 매일매일 일지에다 적어놓고 뭐 어느 마을을 공격했다거나 어떤 뭐 건물을 공격했다거나 민간인이 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에 뭐 네이팜탄을 떨궜다거나 이런 것을 뭐 일지에서 뭐 굉장히 많이 나왔. 그러니까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째 흰 옷을 입은 사람도 그 중에 공비도 있고 정규 군인이 아니더라도 뭐 북한의 빨치산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이제 그 나중에 노군리 사건이 났을 때 이제 얘기했던 게 바로 그 얘기였죠. 그렇죠. 뭐 노군리는 아니라는 게 이제 입증된 아주 독특한 사건이었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건 폭격을 한 지역이 네네. 소위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미수복 지역이었던 건가요? 수복 지역, 미수복 지역 별로 가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문은 그 아니 그러니까 북한 지역, 북한군이 38도선 이북이었냐 그 말이죠. 북한군 점령 지역이었어요. 남한에 있는 음. 북한군 점령 지역은 일종의 그런 폭격의 대상이 그러니까, 됐죠. 네. 네.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전쟁통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세요? 아니 그렇지 않죠. 물론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남한 지역은 아니었다는 거죠. 북격 지역이 일단. 인민군 점령 지역. 남한 뭐 지역. 애초 남한 지역이었는데 인민군이 점령한 지역을 네네. 대상으로 북격했다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가장 넓게는 낙동강 밖에 모든 지역이 되죠. 낙동강 이북 그렇죠. 이서 지역이. 전쟁 밀렸을 때. 그렇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낙동강 전쟁이 형성되었을 때 제 고향이 목포 쪽인데 거기서도 폭격을 기관총 기총수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위탄 옆에 떨어지는 거를 기적적으로 아버지 다 죽고요. 기적적으로 상환해 당신이 상환하신 게 아니죠. 총알이 어떻게 간 청년을 피해 간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때는 뭐 거긴 전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라도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미군 개념으로 봤을 땐 적점령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흰 옷을 입었을 것일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조종사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입은 옷이 흰 옷인지 빨간 옷인지 까만 옷인지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흰 비행기에서 보면 더 잘 보이죠. 나온다는 건. 그게 이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랬었겠죠. 예, 폭격 시점에서 타겟을 확인을 하고 공격을 하게 그러면 되니까. 그게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하는 곳인지 아니면 그냥 민간인들의 생활 공간인지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민간인에게 폭격을 했죠? 그거보다는 선생님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런 그 비행기에 의한 이렇게 그 무차별, 사실은 반인륜적인 그 인륜에 반하는 그리고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 한 명 설령 총동들이 한 명 있었다 하더라도 다수가 비무장인 그런 민간인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항불능 상태지 않습니까? 지상에서는 사실은 소화기를 들고 비행기에 저항하는 그것은 뭐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뭐 그건 사실상 저항불능인 상태나 마찬가지일 테인데 언제부터 이런 무차별한 것들이 시작되었습니까? 일단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소위 총력전 형태로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노사이드로 얘기가 되는 그 나치의 집단 학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억도 잘하고요. 근데 실은 그 같은 시기에 또 연합군, 영국군과 미군에 의한 그 뭐 독일 지역 폭격이나 일본 지역 폭격도 실은 굉장히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 추측국들이 저질렀던 그 만행을 뭐 덮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예컨대 그 영국 공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미군보다 훨씬 더 심했는데요. 주간에 인구 밀집 지역 공격을 하는 것을 타겟 목표로 아예 그 핵심 그 공군 작전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지역 폭격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수상이 윈스턴 처칠이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함부르크나 드레스덴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단 하루의 폭격만으로 뭐 5만 명,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책에 자세히 사실 나와 있던데 지역 폭격이라는 것은 이제 폭격이 어떤 정밀도가 점점 떨어져 가니까 어느 지역 전체를 폭격 대상으로 삼고 거기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든 막 유치원이든 뭐 민간인이든 관계없이 그 가령 함부르크 전체를 타겟 목표로 삼아서 시 내에서부터 시 외곽까지 뭐 무차별 때리는 거 그런 걸 지역 폭격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지역 폭격이 좀 잔인한 이유가 그런 어떤 군사 목표로 분류될 수 있는 어떤 산업 시설이나 군사 시설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 민간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민간인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일종의 전쟁 수행 능력과 전쟁에 대한 뭐 사기랄까요? 그런 거를 저하시켜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전쟁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수행하려면 이제 군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군사시설 또 민간인들의 협력 또 집에서 있는 가족들의 이문편지 말하자면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의 전체적인 형태일 테인데 소위 총력전 개념으로 가면서 민간인들 자체가 이제 병력으로 현대전에서 네, 활용되기도 네, 했을 네, 뿐만 네. 아니라 또 후방에서 끊임없이 무기와 식량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또 감정 지원까지 포함해서 네. 이문편지 감정 지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런 모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식의 전쟁 개념이 아닌 거죠. 음.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그런 총력전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전쟁 개념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후방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 뭐 일본도 말할 필요 없죠. 일본도 중소도시, 대도시 다 폭격 당했었고 네. 심지어 도쿄 같은 경우는 단 하루의 폭격으로 10만 명이 넘게 죽었던 적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도쿄는 이렇게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 다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네, 불이 많이 났죠. 네, 그냥 불태우면은 뭐 그 일제 시기의 관동 대지진의 경험에서 그거를 이미 좀 미군들이 그걸 주요한 그런 타깃으로 이미 좀 설정을 해두고 있었던 거죠.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관동대지진 때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그 불태우는 방식의 폭탄을 사용해서 도쿄를 폭격했던 거고. 그럼 소위탄을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까? 네네. 예. 그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서울에 이제 오시면 청계천에 그 청계 세운상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다 아시죠? 일제 시대 때 전쟁 후반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미군의 폭격에서 그게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지역에 그 불이 탔을 때 그만큼의 거리만큼을 떼어놓으면 이격시켜 놓음으로써 도심 지역으로 이제 화재가 더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단 벽역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뭐 차단 벽역, 강화벽 같은 그런 개념으로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대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도 폭격에 의한 불이 많이 나니까 아예 한국이나 일본은 다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무차별한 건 우리는 되게 독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무차별한 민간인 폭격은 그러니까 먼저 잉글랜드가 시작한 거군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 미국은 유럽에서는 소위 그 군사 목표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산업 시설이나 네. 어떤 병력이 모여 있다거나 이런 네. 곳을 주로 폭격을 했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유럽에서. 네, 유럽에서는. 네, 근데 그게 극동 지역으로 올 때는 이런 일본 폭격이나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마치 그 영국 공군이 독일 때리듯이 이제 뭐 일본에서 그런 폭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폭격 계획 그 폭격이 한반도로까지 연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조사한 그 보고서들을 제가 직접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 전쟁기에 북한 지역 폭격을 이제 전쟁 초기부터 하는데 그 북한 지역의 주요 타겟의 명칭이 다 일본어로 표기가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2차 대전 때 준비했던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 한반도 폭격을 준비했던 그 지도와 보고서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북한 폭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흥남을 폭격할 때 흥남이라고 안 돼 있고 그게 영어로 KONAN 코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서울 뭐 또 뭐 게이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거나 뭐 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뭐지? 저도 조금 약간 헷갈렸었는데 그 청진이나 뭐 진남포나 이런 곳에 있었던 공장들도 그 북한이 당시 쓰고 있었던 공장 명칭이 아니라 미쓰비시 뭐 무슨 공장 뭐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어렸을 적에 방공호에서 전쟁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건 우리가 뚫은 게 아니고 일제 때 저희 이제 고향이 들판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리조합이 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리조합 뒤가 이제 건물이 일본식 건물이지 않겠습니까? 수리조합이니까 당연히 그 뒤에 한 20m쯤 되는 큰 굴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죠. 뭐 어렸을 때 그걸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일본이 뚫었다는 말도 있고 6.25 때 뚫었다는 말도 있고 원래 있었다는 말도 있고 어렸을 적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알았죠. 그게 일제 때 뚫었다는 걸. 근데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제가 일제 때 뚫어놓은 터널을 봤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 미국이 이제 원래는 지금처럼 우리가 2차 대전 흔히 미국 용어로 태평양 전쟁처럼 오키나와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전술이 아니라
원래 중국 타이완을 점령하고 그다음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내려가는 그런 전략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곳에 방공을 뚫었고 제 고향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다. 가장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제주도죠. 제주도에 가면 어마어마한 굴이 지금도 인공굴이 뚫려 있고 천연굴도 거기에 이용했고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대목을 지금 설명하고 김태호 선생님이 좀 설명하고 계십니다. 실제 그 일제시기에 그 방공 훈련도 민간인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했었고요. 저도 방공 훈련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방공 훈련을 통해서 출세한 대표적인 소년이. 그게 성립하려면 영국 공군은 독일 공군보다 월등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고 일본보다 미국이 월등하니까 가능했던 거겠죠. 2차 대전 때는요. 네. 그 독일 공군도 그 공군력이 결코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뭐냐면은 그 공군력을 키울 때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조금 달랐던 겁니다. 뭐냐면은 영국 공군 같은 경우는 이 전략 폭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전략 폭격이라는 게 말하자면 적 후방 지역을 공격하는 그것에 무차별. 그런 어떤 방점을 둔 반면 이 독일 공군은 전술 폭격이라고 해서 직접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그 아군을 돕기 위한 공격 방식. 그러니까 적 병력을 공격한다거나 적의 탱크나 뭐 차량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식의 뭐 전술 폭격이 좀 더 중심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무튼 이 영국 공군이 또 그 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바다라고 하는 천연의 어떤 보호막이 있었고 그래서 그 1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이 그 뭐죠? 그 유명한 제플린 레드 제플린 할 때 제플린 그 체펠린 비행선을 가지고 그 폭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영국 사람들이 굉장한 그 충격을 받았던 거죠. 아, 우리는 그냥 보호받는 땅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늘로부터 이렇게 막 무기가 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때 이후로부터 아주 이른 시기부터 공군을 따로 특화해서 발전시키고 뭐 아무튼 그 성과가 이제 뭐 2차 세계 대전 그 말기에 뭐 이렇게 그 책에서도 나와 있던데요. 그러니까 일단 제플린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제플린이라고 하니까 제플린으로 공격을 했고 그리고 고타 항공대를 통해서도 공격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타 하면 사실 저는 잘 안 잊혀지는 지역인데 왜 그러냐면 그 고타 강령이라고 이제 독일 그 사회노동당이 강령을 채택했는데 그 강령이 개량주의 강령이라고 마르크스가 심하게 비판한 이른바 유명한 고타 강령 비판 텍스트 그 책을 80년대에 볼 때 이제 늘 나와 있던 그거라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비행선이 있을 때만 해도 민간인을 상대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다. 그런데 그게 본격화된 것은 2차 대전 영국 공군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만 들으면 영국 군보다 독일군이 훨씬 더 인도적인 전쟁을 한 것처럼. 아니 전쟁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전혀 그렇죠.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냐면은 그 뭐랄까 독일 그 민간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량 공격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고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네덜란드에 있는 그 댐들을 이렇게 노트르담 대량으로 이렇게 파괴시킴으로써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게르니카도 뺄 수 없지 않습니까? 게르니카. 네네. 게르니카 폭격. 네네. 그렇습니다. 콘도르 공격 때 융커스 등등을 동원해서 이제 게르니카에 때렸던 36년도에 때렸던.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2차 대전에 대한 기억들도요. 네네. 그 가미가제 그래가지고 일본 공군이 뭐 항공모함에 가서 공격하고. 그건 44년도. 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사실 들었는데 청취자들도 그러실 텐데. 거꾸로 미군이 뭐 공격하고 이런 얘기는 많이 못 들었던 거는 우리의 기억이 정돈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제 누구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경 대공습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들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로는 하루에 몇만 죽으셨다고 아까 10만 단 한 번에 하루 폭격. 10만은 죽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별로 배운 적이 없고 주로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미까제는 그렇게 성공적 작품도 아니었고요. 가미까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거나 뭐 구축함을 격침시키거나 아주 드물었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기간도 극히 짧았습니다. 정확하게 가미까제 공격이 시작된 것은 1944년
10월 25일인가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레이테만을 처음 사용하는 거거든요. 한국인이 거기 하나 참가했죠. 네. 아니 이대 뭐 말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온산 사람인데요. 그 일본 이름으로 이제 마세이 히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거기 오장이었어요. 하사죠, 그러니까 그 거기 사람이 죽었다고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 영웅적으로 죽었다. 그 산화했다. 언론에. 그러니까 서정주라는 시인 혹시 그렇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시 썼죠. 네. 그런 건 이제 그분을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제 송가를 썼죠. 마사이 히데오 오장 송가라고 하는 썼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분이 안 죽고 살아났어요. 네, 뭐 나중에 언론 발표가 있었던 거예요. 돌아왔어요. 안 죽고 있는데 창피해라. 하여튼 그래서 한국 전쟁으로 오면 그런 2차 대전의 영향들이 있었다, 미군에는. 네. 그 뭐 미군은 아까 뭐 일본 폭격도 얘기했지만 또 실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격도 하기도 했었으니까. 그것도 대표적인 재래식 폭탄이 아니어서 그렇지 전형적인 폭격에 해당하는 거죠. 폭격에 해당하는 거죠. 무차별 폭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원자폭탄 아닐까요? 네네 그렇죠. 그냥 굉장히 수만 명을 하루 단 한 번의 폭격으로 희생시킨 작전이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일본인만이 사실은 그 일시적 폭격 원자폭탄에 의한 희생자 중에 두 번째 국가가 한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일제 시기에 많은 징용 징병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에 끌려갔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이 또 그런 조선인들이 많이 징용 그런 노동을 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그곳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기방이 잠깐만요. 이 방송에 나왔으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세계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두 번째로 많이 입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더구나 한국인은 노예로 끌려가서 받은 피해거든요. 그렇죠.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가서 한국인 희생자 탑에도 가지 않고 말했죠.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정말 남더라고요. 근데 아니 정말인데 청취자 여러분,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를 두 번째로 입은 나라라는 걸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 또한 물론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폭격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1945년까지 총력전은 그래 끝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유엔도 창설되고 인류가 약간 반성 모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번 재판도 열리고 뭐 세계 인권 선언도 만들어지고 그 5년 동안 그런 좀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성찰도 하고 좀 새로운 세계로 나가자 이런 게 있는 거 하면 한쪽에서는 뭐 냉전이 시작됐죠. 그러다가 이제 1950년은 전쟁인데 그런 5년 동안의 성과라든지 2차 대전에 대한 성찰에 대한 성과가 한국 전쟁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차별이면 폭격을 하더라도 정밀로 간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간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요. 이 5년의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은 이 한국 전쟁과 관련돼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 하나가 전 세계 평화 운동, 반전 평화 운동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점에 한국 전쟁이 폭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예컨대 그냥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를 들자면 1950년에 스톡홀름 선언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 스톡홀름 선언은 반핵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선언인데요. 무려 그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점 1950년 시점에 전 세계 성인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그 스톡홀름 선언문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한 5문장 정도로 되어 있는 선언문인데 그 핵무기에 반대한다는 것이고 전쟁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재밌는 거는 그것에 북한 사람들도 한 500만 명 넘게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어떤 반전 운동이 정점에 있었던 시점에 실은 이 한국 전쟁이 터졌다라는 거죠.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터진 게 아니라 터뜨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쓰려고 연구하는 방향이 지금 이제 이미 제가 논문으로는 몇 편 아주 최근에 몇 편 썼고 이제 책으로 이제 근간될 예정인데요. 이제 그
예컨대 북한 지도부 스탈린이나 김일성이 전쟁 초기에 이 남침을 조작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그 남한의 북침이라고 하는 북침설을 남한의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상황을 이제 제가 이제 국제전적 관점 그리고 북한 내부적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 좀 두기로 하고 어떤 그런 어떤 반전 분위기나 어떤 그런 그 유엔 창설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군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군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이제 해군과 공군, 뭐 육군 이런 내부에 있는 군 세력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갈등하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군에서도 한국전쟁 이전 시점에 48, 49년 시점에 해군하고 공군이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군 쪽에서 이제 주로 공군을 공격했던 그랬겠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민간인들을 이제 공군은 너무 많이 희생시키고 이거는 미국적인 가치하고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하면서 이제 공군에게 맞섰고 이제 그런 어떤 여론과 공군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와 뭐 해군에서의 문제 제기와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해군이 그렇게 한 이유가요. 사실 공군이 해군에서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관계 문제 때문에 원래 미국은 공군 개념은 없었거든요. 47년에 분리되니까 해군에 이제 함대에 소속돼 있던 함재기 개념이었죠, 사실은. 이제 그게 분리되니까 해군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쫓겨난 것들이 뭐 이런 쫓겨난 것들 그런 이제 자기들이 계속해서 왜냐 해군 제독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 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군 제독 해군은 공군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가령 뭐 적 함대를 침몰시켜도 수병들을 구해준다든지 근데 그런 전통과 문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나갔을 때는 이제 더 폭력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비판을 함으로써 사실은 공군을 다시 해군에 복속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그런 분위기여서 그럼 초기에는 정밀 폭격으로 갔나요? 예, 그래서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는 그 메가더도 민간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나 이런 거를 일종의 제어하는 뭐 그런 것의 필요성을 이제 그 실제 그 당대 대통령인 트루만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공군 인사들은 계속 이 메가더에게 그 민간 지역 폭격해야 된다고 계속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한국 전쟁에 그 들어온 미 공군이 미 극동 공군이거든요. 그렇죠. 이 미 극동 공군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오키나와죠. 한국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병력들인데 그 주요 사령관들 같은 경우는 2차 세계 대전에 일본 폭격 그 2차 세계 대전기에 일본 폭격을 지휘했었던 그런 인물들. 책에는 이제 스트레이트 메이어나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전쟁이 발발했는데 북한 도시를 이렇게 불살라 버리지 않는 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태까지 했던 게 있으니까. 아니 그것도 못한 거잖아. 불과 5년 전에 못한 거잖아. 사실은 이런 거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 개념 속에서는 그때 했어야 됐던 걸 못한 거지. 그래서 그 메가더한테 계속 이거 북한 불질러 버려야 된다. 계속 욕을 합니다. 계속 욕을 하는데 어떤 그 미국 워싱턴으로부터의 지시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이길 것이라는 뭐 메가더 나름의 판단도 아마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미국 내 군사 권력 관계 부분이 또 여기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5년 때까지는 한반도가 중국 전구 사령부에 속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승전하면서 태평양 전구 사령부로 바뀌어요. 근데 그 예하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은 메가더가 원래 지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전승적 효과를 더 노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한테 또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지만
그 상층의 그들의 권력 관계, 그들의 출세 이런 것들이 네. 우리의 인구 뭐 100만 혹은 뭐 50만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출세욕 혹은 권력욕 혹은 자기들 라인업되어 있는 권력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진짜 몇만 명은 눈 깜짝해서 사라지는 거죠. 그 권역 다툼이나 예, 이런 거. 예, 예.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네, 군사 목표를 정밀 폭격해야 된다. 특히 북한 지역을 폭격할 때는 이제 워싱턴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소위탄을 사용하지 말아라. 네, 일본 폭격했듯이 그렇게 도심에다가 소위탄을 풀고 막 이런 식의 폭격을 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쟁 초기 약 3개월 동안 특히 북한 지역 폭격을 보면은 군사 목표에 대한 정밀 폭격 그 원칙이 상당 정도 준수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기부터 북한 지역에서 많은 민간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미군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군사 목표 개념 자체가 그 타깃 자체가 대부분 도심에 있었던 거죠. 이제 주요 타깃이 됐던 게 첫 번째가 교통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군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동 군용 차량도 다니니까 이동과 이제 병력 지원 뭐 현대전에서는 이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일제 시기에 만들어 놓은 아주 당대 최고의 현대 시기의 어떤 철도망이 있었습니다. 네. 그 철도 화차 하나가 실어 나를 수 있는 그 무기나 뭐 식량의 양이라는 것은 트럭 수십 대를 이렇게 넘어서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요 철도역 그리고 뭐 그 조차장 이런 것이 주요 타깃이 되는데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사람이 많이 사는 곳. 평양, 원산, 청진, 뭐 함흥, 뭐 신의주도 뭐 신의주 이런 곳이 주요 철도들 지나가는 곳이자 인구가 가장 밀집돼 있는 곳이었죠. 철도가 지나가는 곳이면 인구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공장들, 그렇죠. 공장지대가 타깃이 됐는데 그 어떻게 보면 좀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일제 시기에 한반도 북부 지역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 공장을 일제가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실제 전쟁이 시작될 때 김일성이 그쪽에서 뭐 청진이나 이런 제강 공장에서부터 그리고 흥남 지역의 뭐 비료 공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게 화약 공장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일제 시기의 기반 시설을 이용하면서 전쟁으로 좀 더 수월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인데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 공장지대들 뭐 진남포에도 굉장히 큰 그런 제강 공장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강이 없으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철을 만들어내는 용광로 말고요. 그 다음 단계 철을 이제 다른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 단계를 제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강 공장 전쟁 때는 철강 공장보다 사실 제강 공장이 더 많이 폭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 곳들도 이제 다들 대도시에 있는 거죠. 그런 그렇죠. 노동자를 동원할 수 있어야 되니까. 흥남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시 거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장지대라고도 볼 수 있겠고 우리가 흥남하면은 그 철수 소위 흥남 철수 파람천 흥남 부두에 그거죠. 네, 철수하면서 근데 빌딩 한 개도 없이 완벽하게 폭파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부두 시절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두 앞에는 이제 기뢰 어마어마한 기뢰를 뿌려놓고 떠나서 밖에서도 안으로도 진입할 수 없게끔. 그 흥남 철수와 관련해서도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좀 제가 생각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흥남 철수가 좀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들에 의해서 좀 과도하게 신화된 그럼요. 엄청나게 뭐 과도하게 신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해도 좋은데 사실에 근거해야죠. 네. 제가 신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흥남 철수가 있었던 시점이 이제 제 책에서도 나오는 소위 초토화 작전이 북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 제가 이제 지금 정밀 폭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정밀 폭격을 이렇게 뭐 물론 그 정밀 폭격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 있었고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그 정밀 폭격의 폭격
적중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폭탄의 그 타겟 적중률이 굉장히 낮았던. 너무 당연한 게요. 이제 그 위에 비행기 위에서 사람이 떨어뜨리는 거고 던치를 눌러서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또 그리고 지상과 그러니까 비행기 종류마다 다른데 아무리 작은 비행기도 지상 300m 정도 이하로는 접근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을 투하하면 뭐 구름이 있어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구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하를 하지만은 또 투하할 수 있는 총량이 있거든요. 비행기마다요. 그래서 편대 비행을 하는 이유가 엄호도 해야 되지만 폭탄의 총량을 투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편대 비행을 하는데 그게 정교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실제 그 제가 당대 아까 그 민간인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지역 폭격은 B-29라고 하는 중폭격기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 폭격을 했던 그리고 그 핵 무기를 떨어뜨렸던 그 비행기가 B-29인데 B-29 폭격률이 어느 정도 낮았냐면은 예컨대 단 하나의 한 발을 투하해서 타깃을 그러니까 아주 커다란 뭐 가로 100m, 세로 뭐 몇십 미터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적중시킬 확률이 제가 본 보고서에서 0.7%입니다. 아이고. 그럼 100배도 더 쌓아야 맞춘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는 거기다 그 옆에 집에 떨어지고 옆에 학교에 떨어지고 이런 거네요. 교회에도 떨어지고. 사실상 정밀 폭격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 지역 일대를 그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 민간인 과학자들이 뭐라고 추천을 하냐면은 50발의 50%의 타깃 적중률을 기록하고 싶으면은 뭐 100 몇 발을 투하하고 80% 이상의 타깃 적중률을 뭐 기록하고 싶다면 200 몇십 발을 한꺼번에 투하하라고. 그만큼 계산한 거죠 지금 이 숫자만큼씩.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역을 그냥 다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우주 폭격을 하는데요. 그 이제 그 미국이 이제 항공모함을 서해에다 갖다 대거든요. 그 갖다 대고 제가 잘 기억 안 나는데 B-29 79대인가를 가져다가 이제 댐을 폭파하는 거거든요. 우리 원래 개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한 대가 가서 한 뚱 터뜨리고 오면 될 텐데. 그래서 79 항공모함이 아예 서해에 들어와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큼 명중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일단 작전 개념은 정밀 폭격이니까 정밀하게 하려다 보니까 실력이 모자라서 옆에도 피해를 입은 건데 이게 진짜 무차별로 가면요 전략 폭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로 가면은 그건 정말 다 죽이자는 건데 그렇게 변화된 건 왜 변화되는 겁니까? 네, 그게 초토화 작전 맞습니다. 초토화 작전으로 가는 게 1950년 11월 5일 메가더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갔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하순이 되면은 정확하게는 10월 19일이 되면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 압록강을 넘어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요 착시 현상인데 1월 4일 날 들어온 것 같아요. 서울이 1월 4일 날 저술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혹시 단동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네,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단동에 가보면은 그 압록강 단교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끊어진 다리. 그 한국전쟁기에 폭격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뒤틀려 있는 그 다리를 지금 중국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하지 않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전쟁 당시 미국의 보여준다 이거죠. 미국의 그들 표현에 중국 쪽의 표현에 의하면 미국의 침략의 흔적을 보여주는 항미 전쟁의 흔적을 남겨놓는 거죠. 그게 최근에 굉장히 크게 성지화됐더라고요. 그리고 항미호조 전쟁기념관도 그 단동에 자리하죠. 영화도 만들고 뭐 있고, 일부러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G2 세계 이제 최강대국 2개 나라로 자기들이 부상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미국과 대결을 계속 요새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10월 하순에 들어와서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있었던 그 주요한 전투에서 미군이 완전히 완패를 당하게 지상전이죠. 그 지상전에서 그런 상황을 전혀 이제 메가더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설령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 정도로 참패할 줄은 몰랐던 거죠. 11월 초까지 뭐 이렇게 상호간의 교전이 있었던 거에서 뭐 거의 뭐 이렇게 싹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교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충격을 받고 계속적으로 그 전쟁 초기부터 공군 쪽에서는
소이탄 무차별 폭격해야 된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11월 5일이 되면은 사실상 워싱턴에 제가 없이 그냥 맥아더가 그러면은 가자라고 이 2차 세계대전 때처럼 폭격을 하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로 바로 첫 번째 타겟으로 이제 설정돼서 폭격을 당한 곳이 강계입니다. 강계, 북한 군 최고사령부가 있는 그 압록강에 네네. 접해 있었던 강계.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그 강계에 대한 폭격 전과 폭격 후의 사진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지상 사진도 이제 북한에서 공개한 지상 사진도 하나 있는데 어떤 여성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도시 전체가 거리 전체가 완전히 활활 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강계를 왜 폭격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북한군이 밀리면서 이제 북한군 최고사령부 요즘 말로 우리가 부산으로 피난 간 것처럼 평양도 이제 강계로 이동했던 것이거든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강계에 그렇죠. 강계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단 폭격을 가했다 그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뭐 그 다음 날부터는 후퇴를 하면서 후퇴와 동시에 계속적으로 그 북한 지역을 불사르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네. 비행기로 불사르면서. 비행기로 불사르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개념이 그 적이 있는 곳에다가 이거 폭격을 해가지고 그 도시를 불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이 들어오기 전에 그냥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 한자 말로는 이제 말 그대로 순수 민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가 그 12월에 혹독하게 추운 당시 지금도 춥겠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추웠거든요. 전쟁하면 더 춥죠. 전쟁은 실제 미군도 많이 얼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중공군 병력이나 북한 병력에 있어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민간 지역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자 말로는 이제 견벽청야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쓸어버리고 우물도 메워버리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곡식도 불태우고 잠잘 곳도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전략 가장 야만적인 전쟁 형태죠 사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장진호 일대로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군들이요. 그래서 그 후퇴를 하면서 계속 그 초토화 작전의 범위는 당연히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죠. 늘어났던 거고요. 심지어는 이게 38 이남 지역으로까지 후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일사 후퇴나. 그래서 그런 어떤 초토화 작전의 피해를 입은 곳이 그 남한 지역의 그 일정 부분도 남한 지역민들도 그 초토화 작전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산성 그 노무현 정권 시기에 있었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시기에 그 소위 일사후퇴가 있었던 시점에 남한 지역민들 중에 그런 초토화 작전의 피해를 당했던 그 사례들을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그 보고서로 작성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초토화 작전이 실제 남한 지역까지 확대가 되었고 그게 거기에서 단순히 그 공중으로부터 이렇게 불태워지는 그 같은 현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상군도 같이 불을 지르면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또 그 미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지점에서 소위 그 흥남철수하고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남한 지역으로 이렇게 전선이 확대되어 갈 때 그 남한 지역의 민간 지역을 많이 이렇게 불사르도록 명령했었던 그 명령 주체 중에 한 사람이 그 10군단장이 있었는데 그 10군단장 제가 갑자기 이름이 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소위 그 흥남철수를 그 흥남철수 시점에 그걸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영화들이나 이런 데서 인도주의의 화신처럼 이렇게 막 표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민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겠네요. 제가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갔다가 굉장히 좀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른바 흥남철수 작전의 휴머니티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실은 굉장히 제가 본 자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은 그렇게 흥남에서 살려주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은 또 죽이고 이런 건가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영화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 영화나 소설 보면 어린이들 잘 구해주고 어린이들 구해주고 전쟁은 자기들이 일으켰으면서 어린이들 구해주는 형태의 것들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 신소설의 기원인 혈인우가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군의관이 와서 전쟁은 자기들이 일으켜놓고선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소년을 구하는 그런 전형적인 거죠. 전쟁 지휘부가 갖고 있는 폭력이 갖고 있는 그 이중적 얼굴 가면 같은 거죠. 자신들의 폭력성을 위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대한 폭력을 가하고 나면 휴머니티를 발휘하는 것 같은. 전 북한은요. 그래서 그 폭격에 대해서 막 지금까지도 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슨 이제 당했으니까 마음껏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북한 말고 남한 지역은요. 할머니 경우처럼. 네네. 저희 아버지도 전쟁 때 당숙이 조금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인데 같이 피난 가다가 당숙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막 짐도 막 들려고 그래서 했는데 네. 생각한 순간 폭격이 있었고 네. 당숙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몸이 맞아가지고 돼가지고 진짜 엉망으로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그 상처를 굉장히 오랫동안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는데 아버지 사촌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를테면 손주한테 이를테면 자식한테 쉬쉬하면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건. 그렇죠. 미군이 뭐 했다 이런 얘기는요. 한국에서는 미국이 뭐 했다는 것은 쉬쉬하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외세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욕하면 반미여서 국가보안법이 되고요. 일본에 대해서 욕하는 건 괜찮고 그런 이상한 나라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소련이나 중국도 마음대로 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딱 세계에서 한 나라 마음대로 욕하면 반미주의자들이라고 그래서 무슨 마치 그것이 큰 범죄인 것처럼 취급받는 그런 나라죠. 우리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대략 한 이제 많이 잡으면 250만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돼 왔는데 그중에 상당수들이 폭격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특히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민간인 거의 한 150만 정도까지 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뭐 상당수는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북한이 그런 어떤 강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은 전쟁 기간 3년 내내 후방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격을 강계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소위 1951년 중반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제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 인근에서 이제 거의 고착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지상군들 같은 경우는 이 고지전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어떤 그것도 굉장히 치열한 전투였죠. 그런 전투를 치르고 있었고 남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전시 이전 상태로의 복구 작업이 그런 어떤 진행됐죠. 복구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53년 7월 27일에 그 정전이 될 때까지 사실상 후방이 없었다. 후방이 없죠. 다른 무엇보다도 이 폭격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폭격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폭격이 쉬는 날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도시 지역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됐었고요. 이게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평양에 이른바 집이 2채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 그대로 제대로 서 있는 건물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주요 도시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다 쓰러져 가지고 그냥 돌무더기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아래에다가 구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지하 생활을 대부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 같은 때 아무튼 겨울을 나야 되고 하니까 그 도시민들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폭격이 북한 지역 폭격 같은 경우는 일본 폭격과는 다르게 그런 어떤 아주 작은 그런 어떤 조그만 농촌들뿐만 아니라 그 아주 산 깊숙이 있는 외딴 곳에 있는 그런 독채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불태워서 다 파괴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시골에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지하 생활을 이제 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아니면은 그 천연 굴이 있으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차별 폭격을 그러니까 전쟁에서 밀리니까요. 메가더가 자기 자존심도 있고 또 자기 명예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서 했다 하더라도 휴전선에서 전선이 고착되고 그 고착되는 게 한 2년 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휴전이 됐는데 고착이 아니 교착. 교착. 네.
완전 고차가 아니죠. 고지전이 있었으니까. 그럴 때 도 그렇게 폭격을 한 까닭은 뭡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고지전 형태로 전쟁이 진행될 경우에는 군사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으로부터 끊임없이 병력과 인력, 그 병력과 무기와 식량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그 51년 중반부터 거의 한 1년 기간 동안에 미군이 가장 방점을 두고 폭격했던 대상이 철도였습니다. 철도 폭격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집중을 했고, 그런데 결국은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 철도 폭격 자체 그 개념 자체를 포기하고 맙니다. 왜요? 그 상황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놀랍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효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폭격하는데도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죠? 북한의 복구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뭐냐면은 이 북한 사람들이 낮에는 철로가 끊어지면 모래자를 쌓아가지고 끊어진 지점에도 다시 우회하는 철도를 금방 만들었어요. 북한 사람들이 아까 지하 생활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하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낮과 밤을 바꿔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밤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네. 폭격은 낮에만 하니까. 왜냐면 밤에 그 당시에는 이제 레이저 탐지 기능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오키나와에서 출격하는 비행기하고 그 항공모함 출격하는 비행기들이 이제 그 낮에 주로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철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편대기가 출발할 때 대체로 아침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몇 시간 안 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격하는 시간들이 있었겠네요. 예, 그렇죠. 밤에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선생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미국은 근데 굉장히 정밀 폭격을 한 것처럼 영화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오난의 도공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잉글리트 버그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잉글리트 버그만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브리제트 도공리 뭐 이런, 그게 이제 뭘 다루고 있는 거냐면, 실은 승오리 평양 외곽에 있는 승오리 철교 폭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을 놓고 두 개의 영화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빨간 마우라거든요. 김신이 중대장으로 나오고 뭐 옥만호 등등이 이제 그 폭격 편대 공군참모총장이죠. 옥만호 확장이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고, 거기 이제 무연탕 광지대인데, 거기가 그 옛날에 유명한 강동 정치학원이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빨치산들 양성에서 내려보냈던 그 자리인데, 그 승오리 일대 폭격하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무차별이었는데, 영화를 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폭파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는 그 얘기들이 사실 묘사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량을 폭격하거나 뭐 그럴 때는 정말 그런 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효율성을 생각해야. 아니 근데 실제로는요, 제가 이제 그 당시 기록을 찾아봤는데, 옛날에 관심이 있어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교량을 폭파한다고 고량만 폭파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교량을 폭파하는 동안에 그 비행기들은, 다른 편대는 그 일대 민간인들을 공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우리는 교량만 폭파하면 탁동 떨어뜨리고 옮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옆에 시설과 민간인은 뭐 집중 공격을 퍼붓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주변 사람들 완전 초토화시키는. 미국이, 제가 정확히 잊어버렸는데 500회인가 출격합니다. 승오리에만. 그러니까 한 지역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피하고 그럴 수가 없어. 중요한 교통 요충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전쟁 수행과 관련돼서는 그런 주요 철도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폭격을 하다가, 아무튼 그 복구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느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붙겠죠. 그 기술도 들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복구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런 전문 인력들하고 하면서 복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예컨대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은, 오늘 폭격했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는 복구돼 있어. 복구가 돼 있으니까 실제 나중에는 그 정도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포기를 선언하는데, 근데 그것이 끝나갈 때쯤에 52년 7월이 되면은 그 주요 전략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 그때 이제 바뀐 전략 개념이 뭐냐면은,
항공 압력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부터 압력을 부여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정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던 정전 협상장에다가 압력을 가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후방에 대한 북한 민간 지역 폭격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정전 협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해내는 그 개념이 중심이 되어서 폭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항공 압력 그러니까 일종의 괴롭히기잖아요. 아니 후방을 죽임으로써 그렇죠. 자유선들이 이제 가양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금을 끌 때 네. 양보하게끔 하는 일테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무서운 일이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쟁점이 됐던 거는 포로 교환과 관련된 네. 거였거든요. 김 선생님 다 좋은데 억양이 없어 말해. 네네네. 이 중요한 얘기 하면서 이 중요한 얘기 하면서 점잖은 동네뿐이어서 그래. 강릉. 이 좋은 얘기를 하면서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이제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저도 그 체력이 저질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로 교환 협정 문제가 사실 근데 저는 자기 검열이 생겨서 가만히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아까 그 말씀 이제 그 항공 압력 이 얘기 그러니까 정전 협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고 민간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딱 반응이 사실은 이런 나쁜 새끼들이 있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전문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기해야 되는데 그 나쁜 새끼들이 미국이니까 어려워지네요. 아니 미국이라서 왜 말 못합니까? 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린 반미는 또 어렵잖아요. 아 그렇군요. 워차이 국장이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군요. 난 두려워하는 게 없는 줄 알았네. 인권 평화 이런 거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인권 평화 운동 출발일 텐데. 잠깐만 선생님, 그러니까 제일 정치자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요.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총폭탄의 양보다 한국 전쟁에 더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요. 유럽 지역에 투하된 폭탄 양보다는. 네, 그러니까는 예컨대 그 낙동강 전선에서 그 굉장히 많은 폭탄이 투하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당시 그 지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압록강변에 있었던 어떤 그 지역에다가 하루에 쏟아부은 그 폭탄의 양이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그 이전까지 가장 많은 단 하루의 폭탄 투하 기록이었는데 그것을 뭐 몇 배, 몇십 배 능가하는 뭐 그 정도의 폭탄을 우리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낙동강 일대 어느 지역에 김 교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은 지금 기억 못하는 그 지역에 하루에 쏟아부은 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 유명한 그때 쏟아부은 거보다 몇 배 또는 몇십 배 더 많다. 아 끔찍하네요. 근데 그 당시에 재밌는 거는 그 지역에 그 유명한 그 대한민국 장군인 백선엽 장군이 있었습니다. 딱 그 투하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투하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그 인근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백선엽의 자기 그 회고록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북한군이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럼 미군은?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당시 또 진실하해위원회 그 보고서에 그 지역 폭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곳에도 몇몇 그런 농촌 마을들이 몇 개가 사람들이 있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사실상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백선엽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했겠죠. 그 북한군도 그 당시에 북한군은 또 그 인근에 있는 산에서 북한군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 있었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유명한 소설가 이태준 그 종군 작가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그걸 본 거예요. 그 산에서 그러면서 일종의 머저리라는 식으로 그걸 써가지고 당시 노동신문에다가 실었던 어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또 그 백선엽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당시에 그래도
저 엄청난 그 폭탄의 투하 장면을 보면서 북한군이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네. 심리전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작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그 책으로 써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네. 그렇고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우리가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비야 뭐 형을 마음대로 못 부르는. 근데 전쟁에 구체적인 피해가 있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고 특히 무고했고요. 그러면은 아무리 뭐 북한의 남침을 구해주러 도와주러 온 미국이라 하더라도 히로시마에서도 사과는 안 했지만 그래도 오바마가 뭐 비슷한 퍼포먼스는 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고 뿐만 아니라 전쟁 그걸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이미 죽은 뒤였으니까 그렇죠. 성질이 좀 다르죠. 한국하고 상황은요. 다른 데도 그랬으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이 정말 뭐 무슨 전략적 동맹 관계로 진짜 가려면 미군이 전쟁 때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과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받았던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없는 거죠. 요구도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일단 우리 쪽에서 우리 정부에서 그런 걸 할 의지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책에 머리에 써 있습니다만 한국인들 대통령 나중에 상도 줬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맞습니다. 사과는커녕 상을 줬고 폭격 잘했다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인들이 당시에 B29가 북한을 폭격한 것에 대해서 지금도 일종의 그 폭격 판타지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때 일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고 훌륭한 의사결정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남한에 있는 민간 지역 폭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의 진실들을 좀 어느 정도 규명해낸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진실화위원회 활동이 이명박 정부까지 이게 연장이 됐잖아요. 초기까지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미군 활동 미군의 어떤 민간인 공격과 관련된 그 보고서들을 전부 다 규명 불가로 다 결과를 다 엎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정도 진실이 밝혀진 몇몇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모두 다 규명 불가로 다 처리를 해버려. 그냥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처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없어지는 시점에 작성되었었던 최종 보고서, 종합 보고서에서는 뭐 그 제 책을 보면 이제 정확한 그 서술이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쟁기에 있었던 일종의 불행한 사건으로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 제가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전쟁기에 있었던 청취자 여러분이 책을 사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불행한 일로서 그런 어떤 사과 같은 것을 뭐 요구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표현하는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부수적 희생이라는 것인데요. 그 한국 전쟁기에 일어난 그런 민간인들, 남한 민간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군사 작전기가 중에 발생한 그냥 그런 어떤 부수적 피해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 네. 그러면 그 클린턴이 노근리에 대해서 사과했던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근데 그것도 정확히는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유감 표명 정도였죠. 그것도 전쟁기에서 발생한 어떤 불행한 일에 대한 유감. 노근리는 폭격은 아니고 막 이렇게 거기서 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상군이. 아닙니다. 폭격도 했군요. 폭격도 맞아. 포함이 됩니다. 네, 폭격도 했고. 기총소사까지 포함해서. 최초 희생자 100여 명이 이 기총소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 시점이 그 노근리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1950년 7월 26일부터인가 27일부터인가 그래서 3박 4일 동안 그게 됐던 것인데 그 시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묘한 시점인데요. 7월 그 직전에 7월 25일인가에 이 민간인들을 저지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미군 내부적으로 어떤 피난 가지 못하게 한다. 그 피난민들이 그 뭐랄까 대치하고 있는 선을 통과해서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게 하라. 그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가죠. 네, 그런 것을
내고 피난민들에게 기총소사를 해도 좋다는 식의 어떤 지시서가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군 쪽에서도 그 지시에 이제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이런 보고서들을 올린 것을 당대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동하는 피난민들을 기총소사하는 사례는 제 책을 보면은 그 구체적인 임무 보고서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건희 사건 같은 경우도 초기 100명은 그 피난민 집단 이동 과정의 기총소사에 의해서 최초 100명이 희생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땅굴다리로 간 이유가 그겁니다. 기총소사를 맞아요, 하니까는 맞아요. 그것을 피해서 방공호처럼 피해서 굴로 갔던 거죠. 굴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오도가도 못하게 그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고 이제 거기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지상군들이 막 무차별 사격을 했던 거죠. 네. 어이구 이거 뭐 참 시간이 다 됐어요. 오랜만에 듣는 강원동도 말씨. 네. 서양적인 강원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진행됐고 7월 27일 막 끝났다고 하지만 폭격 하나란 열쇠말 가지고 봤는데도 한국 전쟁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어떤 면에서는요. 네, 사실 그때 트루먼 정부가 했던 말이 북한 지역을 석기 시대로 돌려놔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인데 그리고 올람에서도 그 말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도 그 말이 처음 한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로 돌려놓으라는 얘기는 생명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뜻이 사실 들어있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미국이 유럽 전선에서는 그런 식의 폭격을 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극동 지역에서 일본이나 특히 이제 북한 지역에서 그렇게 사용했다. 그 말 속에서는 사실 그 말의 행간 속에 인종 아니에요? 그 말 속에 행간 속에는 인종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는. 네네. 그래서 더욱더 슬프게 하는 우리를 그런 한국 전쟁의 폭격에 관한 사실 폭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렇게 폭격에 관한 집중적으로 연구한 텍스트를 가지고 또 그 필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이 몹시 우울해지네요. 네, 아유, 그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 책 제목이 그냥 두 글자입니다. 폭격. 부제는 미 공군의 공중 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 전쟁.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도 많고 기록도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폭격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다시 읽었고 굉장히 귀한 연구서인데 또 술술 읽히기도 하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방송에서 다룬 것처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과제 때문에 가슴 아픈 그런 책인데 좋은 책을 저희 한국 사회에 던져주셨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김 교수님 좀 마무리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되는데요. 마무리 말씀 물론 길게 하셔도 됩니다만. 네. 네. 이 책을 낸 지는 벌써 한 3년 정도 네. 됐습니다. 2013년에 그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된 지 정확하게 60년이 되던 그 7월 27일에 맞춰서 냈던 책인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며칠 안 있으면 6.25 전쟁 기념일인데 한국 사람들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전쟁 발발일을 기념하는 사회라는 거죠. 네. 뭐냐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과 관련된 기념일이 종전일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한국 전쟁 같은 경우도 미국은 이 한국 전쟁과 관련된 어떤 기념 행사 같은 것을 다 7월 27일에 합니다. 네. 전쟁이 끝난 그 시점에 우리 광복절 세지 말고 우리도 1910년 8월 29일을 세야지 그러면. 경술국시. 네. 그와 같은 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왜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요? 어떤 평화의 관점에서 전쟁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반공의 관점에서 전쟁을 회고하는 거죠. 전쟁의 윤리의 모든 점을 이제 최초로 전쟁을 일으킨 남침에다 방점을 맞추다 보니까 6.25로 하는 거죠. 6월 25일 새벽 4시.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이 평화를 깼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제 책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분명한 그 전쟁의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김일성이고 북한이라는 것은
뭐 지금 아카이브를 통해서 공개돼 있는 여러 국가들의 문서를 통해서 그렇죠. 멀릴 수 없는 사실이죠. 아주 분명한 명백한 사실인데요. 그런데 많이 얘기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쟁이 발발하기 한 1년 그 사이 기간 동안 38선에서 무수히 많은 군사 충돌이 있었습니다. 1949년 초부터 해서 그 한국 전쟁 그 이전 시점까지 그 연대급 전투도 그렇죠.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대가 또 올북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충돌 때 그 있었던 그 희생자들의 수를 따져보면은 그 평균을 따지면은 일일 평균 4점 몇 명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의 희생자가 4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단편적으로 보자면은 그 1년여의 기간 동안에 연평도 포격 사건 정도의 그런 그 희생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이런 어떤 그 갈등이 계속 점증하고 그게 쌓이던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상 한국 전쟁이 폭발한 거거든요. 그 달리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그 평화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갈등을 계속 그렇죠. 계속 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승만 같은 경우는 북진 통일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고 통일의 유일한 방법은 무력 통일일 뿐이고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한국 전쟁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도 이 평화와 관련돼서 새로 쓰이고 새로 기록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이 제 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무엇보다도 1차 자료가 제가 역사학자다 보니까 1차 자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 책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뭐 대부분의 그 자료들은 제 책 외에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자료들입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노근이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이 최초로 공군 관련된 자료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고 그 공군 관련된 자료들에 처음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생생한 자료와 사진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또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사진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평화의 관점에서 새롭게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동북아 정세 강대국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또 그런 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 작가님. 이렇게 멋진 연구를 하고 또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잘해줬습니다. 점잖은 동네 출신이라. 강릉 출신.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고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읽으면서 정말 책이 재밌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책을 어렵게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화들도 그렇고 익숙하게. 그래서 한국 전쟁에 여러분 오랜 동안 수많이 들어온 말이 여러분 오창익 방금 진행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하면서 끝없이 들었던 그런 식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한 번 더 넘어서 전쟁을 어떻게 평화로 치환할 수 있을까, 평화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을 가려면 여러분 한국 전쟁에서 폭격을 빼놓고는 그 얘기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 도중에 한 150만 혹은 많이 잡으면 250만 정도 사람이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폭격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폭격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태호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 말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치의 콘도르 군단이 이제 게르니카를 공격했을 때 처음으로 등장한 말이 그 용담 폭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폭격의 그 폭탄의 위치를 적절하게 투하함으로써 뒤에 먼저 떨어뜨린 폭탄과 뒤에 떨어진 폭탄의 폭발 대역에서 도시가 붕괴되거나 대지가 붕괴되는 그 상태를 보고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래서 마치 그 폭탄을 떨었을 때 그 모양이 융단처럼 아름답다. 이제 그런 얘기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만든 말 중에서 가장 악마화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 우리 대부분은 그 아래서 폭탄을 맞는 사람이지 폭탄을 투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들이 밑에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융단이라고 표현해온 지난 20세기에서 21세기로 이어지고 있는 전쟁에 관한 우리의 인식의 태도를 이번 6.25 혹은 한국전쟁의 이 기점에서 좀 생각을 바꿔봤으면 그런 기회로 삼아봤으면 그래서 오창익 진행자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격조 높은 교양을 갖는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사실은 평화라는 말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격조와 교양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한국전쟁 66주년 맞는 그런 시민이 되어주시길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6월 25일 전후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우리 김태우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은 것처럼 1949년부터 1950년 6.25로 가는 시기 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직접적인 군사 행동, 충돌 또 말로도 굉장히 험하게 이제 서로 공격했던 것과 2016년 6월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도 남북이 하여튼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쏟아내고 또 죄 없는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일도 최근에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 또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이 저희가 얘기하긴 했는데요. 얘기도 중요하고 또 무겁기도 했지만 꼭 나눠야 될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은 좀 긴 시간 그냥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